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도세 중과 지금 주택 3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세율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일반 세율로 좀 돌리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 소득 양도소득세 세율의 최고 상한선이 45%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가 이제 집을 팔 때 네.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포인트, 또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더 붙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맞았을 때 75% 양도세율인데 네.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대략 80% 82% 정도의 예. 이제 세율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 세금 때문에 집을 안 팔고 물량 잠김이 나왔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초에는 네. 이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어제 인수위원회 방침은 1년으로 됐습니다. 줄어든 거네요, 네, 조금? 줄어들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 굉장히 어떤 대립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주택자의 중과 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통과되지 않을까. 또 이건 이제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기 법 때문에 개정사안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도 좀 보고 좀 뉴스를 봤는데 네네. 이 부분만큼은 좀 공감을 하고 있어서 빠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잠김 현상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네. 인수위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좀 과도하다. 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좀 적대시하는 시각 자체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측이 있고요. 예. 실제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량이 나올 것이다.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 급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물량을 내놓을 것이냐. 요즘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네. 뭐 강남이라든가 가장 오를 법한 곳들만 쥐고 나머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네, 해서 네. 뭐 강북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변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변수는 뭐냐면 네. 물량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는 얼마에 나온다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겠죠. 근데 이걸 현재 시세에 내놓을지 아니면 세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절세 혜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해서 낮춰 내놓을지도 실은 큰 변수이기도 그렇게 하고요. 될 수도 예. 있겠군요. 또 네.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과 네. 실제 거래가 된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살 사람들이 또 있어야지. 예, 살 거래가 사람들이 되는 또 거죠. 있어야 되는 네.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매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6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 보유세를 보유세.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가 이제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 같은 경우에 살려는 매수자가 내가 왜 지금 사서 저런 보유세 부담을 져야 돼? 하고 오히려 7, 8월 하반기로 또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는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래까지 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게 혹시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이제 건가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요. 네. 이런 생각도 시장이 하죠. 요번에 한번 깎아줬으면 일가구 이주택자 혹은 일시적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 또 뭐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뭐 또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뭐 또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요. 사려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내가 이걸 왜 벌써 팔지?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될 겁니다. 하고 1년이라고 했지만 야, 또 시기 봐서 물량이 계속 안 나오면은 2년으로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좀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야 강남 물체 똘똘한 한 채 잡고 나머지 물량 내놓고 뭐 거래 활성화가 된다라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는 쓸 수 있지만 막상 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꽤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규제를 만드는 건 쉽지만 이걸 잘 풀어내는 건 오히려 더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행 2년이 지금 채 안 됐는데 이거 법 통과 당시부터 사실은 좀
말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좀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은 이제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일단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는 그렇겠네요.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인수위원회의 입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최근 2년,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전셋값 급등의 핵심 요인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2+2, 이제 4년이 물량을 잠기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올리는 그것이 이제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또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2+2, 세입자의 4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다. 또 계약갱신율이 지금 7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다. 그럼 최근에 전세값 급등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저금리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 것이지 법 때문은 아니다라고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 개정에서 민주당이 이끌고 가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올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썼던 세입자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죠. 이 세입자들은 상당히 많이 오른 이제 전세가를 만나게 되고 말하자면 4년치가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분들이 5% 올려주고 남았던 그 가격보다도 현재 전세 시장가는 굉장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강성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2로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상한선을 또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걸 보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안들도 이렇게 민주당에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법으로 갈지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서 전세가를 안 올리게 되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실거주를 뭐 2년 산 걸로 해두지 아니면 뭐 종부세를 깎아주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일단은 세입자들에게 전세 가격을 더 안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뭐 잡자라는 의견들 이 둘이 좀 팽팽하게 또 협의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 얘기는. 자, 좀 해외에서 있었던 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유가 안정을 위해서 뭐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아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기름값 치솟은 거에 대한 대책인 것 같은데 좀 비상대책인 것 같습니다. 뭐 초유의 비상대책이고요. 지금 미국 역사상 하루에 100만 배럴 푸는 거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량이기도 하고 이유가 있죠. 뭐 당연히 국제유가가 높아서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뭐 30%도 깨지는 이런 지지율인데 그 핵심은 뭐냐? 석유 가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벌써 갤런당 4달러가 넘는 뭐 한때 1달러 뭐 이런 수준짜리가 4달러가 되니까 이제 민심 위반이 일어나게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방법은 공급 확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페크가 옛날 오페크가 아니에요. 아무리 산유국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증산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직접 나서서 비축유를 푼 거고요. 또 천연가스 문제도 미국의 천연가스를 이제 유럽에 직접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나서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 기업 쪽에 이 소위 말하는 원유 시출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게 이제 쉐일 오일에 대한 언급이라는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쉐일 오일은 미국에 거의 뭐 수백 년치가 쉐일가스랑 묻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산유국이잖아요. 이게 개발이 그동안에 환경 뭐 오염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안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좀 반대했던 민주당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고 친환경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우회적으로 지금 쉐일 개발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분위기. 근데 만에 하나 쉐일 오일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막 발굴하고 시추한다.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축유 방출도 이걸로도 지금 배럴당 $100를 깼습니다. 지금 유가가 급락했는데 과연 미국이 이 다음인 셰일 오일 개발 카드를 꺼내 들까가 지금 초유의 또 관심사가 된 겁니다. 러시아의 이 침공이 굉장히 많은데 영향을 지금 주고 있군요. 지금 그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장기화되면은 정말로 더 큰 영향. 예. 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정책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가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비쌀 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살려는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하루빨리 좀 손들게 하려는 방법은 뭐냐? 유가 떨어뜨리면은 그냥 거의 사건은 또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굴복할 때는 다 유가 폭락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셰일 오일 개발을 미국이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탄소 중립의 그런 로드맵들도 굉장히 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갈등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잖아요. 네. 기름값 많이 오르고 네. 특히 경유값이 많이 치솟았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유럽에서 경유가 많이 필요해서 뭐 그 영향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 크게 오라가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네. 사람들이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경유를 거의 시설 확충도 안 하고 특히 경유는 뭐 사람들 안 돌아다니니까 뭐 안 쓸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의외로 빨리 리오프닝이 된 겁니다. 유럽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경유가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도 요즘 보면 경유차의 배신, 뭐 경유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네.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유가 자체도 수입가가 올랐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세금이 휘발유에 더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붙어 있는 쪽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니까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싼 줄을 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또 하나 중고차 시장으로 가면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미 한 번 배신을 했죠. 클린 디젤에 배신했죠. 네. 이게 클린 디젤인 줄 알았더니 뭐 저감 장치를 사용한 이런 꼼수였다라고 하면서 경유를 할 바에야 뭐 하이브리드 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최근 경유차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류세 더 낮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0%까지. 그러니까 예. 법으로 지금 낮출 수 있는 게 30% 인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거의 아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행정부와 뭐 인수위와 다 좀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0% 유류세 인하를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